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근 우리 사회를 좀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인 난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제주가 무사증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그 정보를 알게 되어서 말레이시아로부터 한 500명에 가까운 난민들이 갑자기 제주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찬성과 반대 논란이 뜨겁게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이제 난민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그때 있었던 그 찬성과 반대 주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문화 글로벌 교육에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소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사례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좀 언급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난민 문제가 논쟁이 되었던 그 기본적인 배경, 그 국적이라는 용어적인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른 난민 이슈를 잠깐 좀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다음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논쟁들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논쟁에서 드러나는 어떤 우리의 글로벌 다문화적 사고의 한계를 좀 드러내 보고자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 우리 강대국들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좀 보수주의적, 국가주의적 변화들이 좀 있어서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변화를 간단히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좀 얻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의 인식을 좀 각성시키는 영상으로 네팔 이주민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드러내는 찬드라라고 하는 영상, 그 다음에 브렉시트와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뉴스 리포트, 간략한 리포트를 좀 보면서 이번 시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우리 난민 얘기를 좀 잠깐 먼저 해보죠. 세계의 난민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여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전체 지금 displaced people이라고 하는 건 뭐죠? 자기의 이제 주거지로부터 의지와 상관없이 좀 이렇게 이주를 해야 되는 인구 수가 거의 7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특히나 난민 인구가 2,6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원래 거주지 국가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다 나은도 아니죠. 그냥 삶의 터전을 찾아서 의지와 상관없이 이주에 나온 사람들이 2,600만 명이 된다는 거고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난민으로 신청을 한 사람들이 3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겠죠. 그러면서 또 놀라운 통계가 57%의 난민이 세계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시리아 내전에 따른 난민의 발생,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분쟁, 그 다음에 사우스수단, 남수단에서의 그 갈등들, 이런 세계 국가가 상당히 많은 숫자의 난민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제주에 도착했던 많은 난민들은 예멘 난민이어서 조금 또 다른 국가이긴 합니다. 그래서 약 한 300만 명, 그 다음에 이 세계 국가로부터는 한 35만 명, 4만 명 정도가 그 난민 지위를 신청을 했다는 거고요. 여기 있는 사진은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찬성과 반대 그 시위 장면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한국 내에서도 상당히 그 논란이 되었던 난민 문제, 그 자체에 대한 해결점을 우리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난민에 대한 입장 대립으로부터 우리가 좀 뭔가 글로벌 다문화 교육에 좀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교육적으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은 표면적으로 난민들은 보호되어야 하는가라는 규범적 질문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가 난민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난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더 잘 보호할 수 있는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난민을 정의 내리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난민 보호는 국제적 사회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국내 내분 내지는 갈등으로 인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주거지를 옮겨야 되는 다른 국가로 떠나는 사람들이어서 어찌 보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륜적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난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본질적으로 어떤 이들이 난민인가? 그 다음에 난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더 잘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정치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다기보다는 정치적 상황,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질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민 보호는 뭐 국제사회의 책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일륜적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런 책무감도 있지만 개별 국가들의 정책은 난민의 범주에 누구를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유럽 국가에서는 난민을 일부 국가는 받아들이려고 하고 일부 국가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국가도 있고요.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다수의 예멘 난민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이렇게 분열되었던 그런 상황들도 바로 이제 국가마다의 상황, 그 다음에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그 난민의 지위, 난민의 보호, 난민 인정 등과 같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특히 이제 아프리카 국가와 시리아에서 폭력 사태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주를 하죠. 그래서 우리 뉴스상에 많이 보도가 되죠. 그 북유럽까지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뭐 배들이 뭐 상황이 안 좋은 배들이죠. 그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가다가 뭐 파도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어린아이들이 가족들과 같이 이주하다가 그 떠내려간 시체가 해안가에서 발견되면서 많은 또 우리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던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난민과 관련된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서 탈출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뭐 동정적 내지는 인륜적 접근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국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은 그 난민들이 들어옴으로써 비용을 뭐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사람들, 나중에 또 비교적 싼 인건비로 인해서 일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상황들,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또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이 어찌 보면 북아프리카랑 가까운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였는데요. 초창기에는 그 수가 뭐 어느 정도 이제 허용 수준 내지는 적정 수준일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좀 받아들이는 성향을 보이다가 이 난민들이 아무래도 이제 정착한 사회에서 뭐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내지는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좀 혐오 범죄와 테러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테러 사건들은 그 안정된 그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사건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난민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런 정책 이미지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다시 일부 국가들은 반대하는 입장을 표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던 게 이제 보편적인 우리 난민과 관련된 상황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유럽 국가들도 일부는 도덕적, 인륜적으로는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이제 좀 반대하는 입장들이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되면 그를 빌미로 이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그런 상황으로도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꽤 오래전에 일찍이 이제 난민협약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국력과 더불어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도 좀 도덕적, 인륜적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표방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시아 나라 가운데 처음으로 2013년 이제 난민법까지도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난민으로 인정받는 비율을 봤더니 난민법을 시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 그래서 최근까지의 그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된 것, 난민으로 인정된다는 건 뭐죠? 이제 우리나라 내지는 그 인정 국가의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고 체류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1% 정도로 극히 낮았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모순된 모습이 좀 느껴지죠. 난민법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했음에도 난민으로 인정된 확률은 낮았다라고 하니까 좀 뭔가 좀 한 게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어서 조금 이제 우리 제주 난민 사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한국 난민법은 그 자체로 너무 성급히 만들어진 탓인지 모르겠지만 난민들이 그다지 많이 들어오고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기 이전에 만들었던 법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시행착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난민법 일단 조항을 한번 볼까요? 난민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 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좀 말이 길죠. 어쨌든 뭐 쉽게 얘기하면 특정 국가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거나 어떤 특정 종교, 국적, 인종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와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국적에다가 파란색을 입힌 이유는 바로 요 원래 영어로 된 외국어로 된 문건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국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것이 이제 논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좀 보기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 외국인, 또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좀 복잡한데 이건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국적이라는 용어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난민 지위를 인정해 주느냐, 신청 자격이 있느냐로 다양한 이제 주장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어상으로는 원래 이제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난민법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제 난민법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 well-found fear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이제 일단 난민으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에 이제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well-found fear니까 뭐 우리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그러니까 공포가 충분히 그 공포는 정말 세계에서 인정할 만한 정말 좀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 그런 공포였다. 그러면 이제 난민 신청 사유가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생활고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건 충분한 근거가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충분한 근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논란이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국적이라는 용어를 nationality라고 해서 국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난민에 대한 정확한 그 출발점이죠. 출발국에 대한 것이 국가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좀, 뭐, 인종, 종족, 뭐, 국민의식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은 그 개념과 좀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본다면 민족적 어떤 범주로 정하게 되면 그로부터의 공포는 상당히 다양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국가의 다른 말로 국적에 기초한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시리아 난민이라고 하면 시리아인이라는 자체가 난민 지위와 관련되어서 이제 한정되는 그런 범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국적자에 대한 박해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적을 박해 사유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포괄적이고 부정확한 해소를 위해서는 민족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의 공포나 박해보다는 어떤 특정의 종교, 민족 등등과 같은 범주가 보편적으로 더 박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박해 사유를 난민법과 같이 국적으로 계속 번역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정책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개념적으로 모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민의 문제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경우에 시리아 출신 난민 신청자는 시리아의 폭력 사태를 피해 망명을 신청하기 때문에 난민주의를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국적을 기반으로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국가가 국적이 되게 중요한 그 판단 근거가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파 만화가 그런 이제 난민의 국적주의를 비판하는 사파인데요. 이제 난민으로 이제 배를 타고 보트 피플들이 이제 유럽 국가로 다가가는 상황이겠죠. 그랬더니 이쪽 이제 수용 국가의 국경을 지키는 데서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그 박해를 받았느냐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을 먼저 보게 하는, 그러니까 국적으로 한정을 지었다는 것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시리아가 내전을 겪고 있다고 치면 시리아라는 국적 자체가 난민의 판단 근거로 작동을 하는 경우에 박해를 받고 공포를 느끼지 않은 사람도 시리아 사람이라는 그 국적 자체로 난민의 지위와 관련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죠? 그 범주 경계의 불일치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족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범주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높지만 시리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난민 협약상의 난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국적이라는 번역어를 씀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적용 범위 상황에 적용할 때 굉장히 논란이 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누가 난민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각국 정부는 난민 지위 인정 절차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를 먼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국제사회는 난민 지위 신청 절차 신청을 인정 절차 신청을 법과 제도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망명 신청이 거절된 후 난민 신청을 다시 하는 것을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한다고 해서 이런 이제 다시 재신청하는 것을 좀 차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또한 난민 신청을 받겠다고 하는 의지는 거칠애이고 본질적으로는 난민 신청을 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면적인 모습 내지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난민 신청자들이 뭐 일단 뭐 서류 미비 내지는 자기가 기술하는 것들이 뭐 언어상의 차이 때문에 충분히 서류가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할 때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아마 첫 신청 때 적합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데 다시 하는 친구는 아마 원래 난민이 아니면서 이주자, 난민과 이주자가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난민은 뭐죠? 그 모국의 원래 자기네 그 출신 국가에서 어떤 특정의 인종, 민족, 종교 뭐 등등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거나 공포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사람은 난민이고요. 이주자는 뭐죠? 이민은 뭐죠? 그냥 뭐 경제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보편적으로 더 나은 장소에서 살고자 하는 이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수용을 한 국가에서는 사실 보수적인 입장에서 재신청은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난민을 수용하는 인륜적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어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난민법을 시행한 것은 좋았지만 그 외국의 이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난민 문제를 실질적으로 겪지 않은 상황에서 난민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 문구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현실적으로 좀 미흡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또 미흡했지만 그 미흡한 것이 난민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림으로써 좀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제주 예멘의 실제 상황을 통해서 그 입장 대립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뭐 얼마 안 됐죠? 이제 2018년이니까 최근 4월과 5월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예멘 난민 519명이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허용된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통해서 제주도로 입국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초창기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예멘 난민들이 근처에 이제 이슬람 국가로 갔다가 말레이시아도 이슬람 국가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일단의 그 위기 상황으로 또 탈출을 했는데,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연결하는 직항기가 사실은 관광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주 직항기 노선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면서 이제 말레이시아에 이주해 와 있었던 예멘 난민들이 제주로 이제 막 다수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이제 그 직항기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뭐 아까 봤다시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본다면 제도적으로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고 또 난민 협약국에 가입도 일찍이 하고 있었던 나라니까 아마 뭐 좋은 여러 가지 상상을 좀 해봤겠죠. 그래서 그 무사증 제도가 이 많은 예멘 난민들을 말레이시아로부터 제주로 이주하게끔 이제 허용해 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 예멘 난민은 갑작스럽게 많은 수가 한 520명이 갑작스럽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다가오니까 한국은 뭐 계속 아직 요즘에 좀 이제 많이 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 민족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던, 또 교육에서도 국가주의적 교육을 강조했던 나라여서 굉장히 낯선, 뭐 인종적으로 그러니까 외부 신체적 특성으로도 굉장히 낯설은 예멘 난민이 갑작스럽게 제주의 작은 섬 지역에 모여들게 되니까 굉장히 놀라운 이제 충격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또한 난민을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극소수만의 난민을 받아들였던 한국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뭐 쉽게 바로 빠른 그 반응은 찬성과 반대 시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질적이다, 갑자기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반대 입장을 먼저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앞다투어 이제 그 난민 반대의 표어들이 이제 난무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이 먼저다, 자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국민 세금으로 난민의 생계 지원을 해야 하는가,
난민 유입으로 인한 한국의 이슬람화를 막아야 된다. 뭐 특히나 이제 이슬람에 대한 그 우리 오리엔탈리즘 얘기할 때 자주 언급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슬람을 사실 직접적으로 접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뭐 서구 문화, 특히나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슬람 문화, 이슬람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죠? 그 글들, 경험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해보지 못했던 이슬람에 대한 반항, 뭐 저항이 좀 많이 실제보다는 굉장히 많이 과장되게 표출되고 있는 게 한국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이제 그 이슬람 예멘 난민들에 대한 저항감은 좀 많이 좀 강한 반대 표출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또 뭐 세계 시민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인륜적인 가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피해서 오는 난민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난민 혐오를 반대한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인권국가임을 표방했으면서 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뭐 원론적인 주장들, 인종차별 방지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계 시민적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또 찬성의 집회 표현들도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들이 이제 난무했었는데 그걸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뭐 크게는 옹호와 규제 쪽의 입장이라고 한번 이제 범주를 좀 크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옹호하는 집단들 입장을 먼저 좀 들여다본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인권단체나 비정부 시민단체들은 좀 일륜적으로 일단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이제 입장을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고 그러기에 받아들여야 되는 게 어쨌든 우리 정부의 입장 아니냐라는 거고요. 국제적 위상을 또 고려해서 난민에 대한 책임감도 우리가 좀 표방을 하자라는 것, 그 포괄적 차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국제규범과 국내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 난민협약국에 가입을 했고 난민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치주의 국가로서의 책무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근데 난민 규제를 좀 해야 된다는 것은 갈등이 확산되면서 좀 그렇다는 이제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한 입장, 뭐 내부적인 이제 갈등 최소화의 접근이겠죠. 그다음에 제주도도 갑자기 사실은 의도는 관광객을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사증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난민들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국가적 현안이다. 이건 제주도가 부담해서는 안 되는 이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로 그 책임을 좀 넘기는 그런 입장을 표방을 했고요. 난민 규제 반대단체에서는 내국인 우선주의. 뭐 이거는 뭐 본능적으로 우리도 지금 일자리도 부족하고 실업률도 높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난민들 수용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내지는 우리와 경쟁 관계에 돌입하는 거니까 좀 반대한다. 근데 반대라고 표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 아마 난민들이 진정한 난민이 아닌지 한번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나름의 논리를 좀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난민의 유입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난민법이 있으니까 난민이 들어오는 거를 반대는 못하죠. 대신에 이제 가짜 난민과 진짜 난민을 구별하는 나름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책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펼치게 된다는 거고요. 예멘이 난민 지원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뭐 찬성과 반대는 좀 아주 극단적인 입장 대립이라면 이거는 이제 옹호와 규제의 나름의 이제 논리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반대에서는 일단 국민이 먼저 국가주의, 국민주의, 뭐 국가 우선의 보수적 입장이 이제 반대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흐르는 아마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난민들을 반대하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썩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뉴스를 통해서 특히나 그 뉴스 미디어는 거의 대다수가 서구에서 만들어지는 미디어다 보니까 이슬람에 대해서는 되게 편견을 가진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보도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슬람에 대해서는 좀 반대적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멘 난민은 이슬람이다. 이슬람은 우리 이제 여러 차례 우리 지구상에 있었던 테러 사건과 관련된 집단이다 보니까 테러리스트들이다. 그래서 사회 불안을 조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정적인 반대 논리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찬성 입장에서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뭐 예멘은 모두 다 테러리스트냐라고 하는 그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으면서 편견을 가지고 이슬람 종교를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뭐 주장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우리
글로벌 다문화적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이 이제 경제력으로 세계 선도국으로 들어섰는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성숙사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난민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서 왔는데 우리가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주 예멘 난민 사례는 한국 사회의 글로벌과 다문화 양적 측면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래서 우리 그 주장들을 살펴보고 또 교훈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글로벌 다문화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실제 처리 사항을 볼까요? 그래서 법무부는 이제 난민 신청을 많은 사람들이 했겠죠. 그분들의 이제 난민 자격을 심사를 해서 난민으로 인정해주고 뭐 불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제도적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어쨌든 6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 무사증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일단은 그 반대 여론이 너무 심하게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일단 법무부는 제주 예멘이 무사증으로 제주 내지는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일단 중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심사 결과 484명이 신청을 했는데 519명이 도착을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중에 484명이 심사를 했는데 아마 일부 사람들은 이제 뭐 다시 자기는 한국에 살고 싶은 것보다 뭐 살기 원하지 뭐 말이 좀 꼬이네요. 뭐 일부는 일단 자기네 나라가 좀 안정이 되면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민 지위에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일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39명에게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거는 그냥 잠시 있을 수는 있다. 한국에 살 수는 없는 거죠. 임시 체류 자격만 인정을 해준 거고요. 85명은 보류, 뭐 서류 미비나 등등의 이유겠죠. 34명은 불인정이라고 했고요. 결국 뭐 여러 이제 분류가 거듭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 단 2명만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주 예멘 난민이 도착하기 이전부터 난민법을 시행하고 난민 협약국에 가입을 했지만 겉으로만 어찌 보면 정책 제도적으로만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실질적으로는 난민을 아직도 수용하는데 굉장히 거부적인 좀 거부하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주 예멘 난민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만 한국 정부에서 난민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뭐 정말 어찌 보면 너무 그 비율이 낮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추세는 뭐 한국만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유럽 국가들도 일부 그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난민들을 처음에는 좀 수용을 하다가 이제 숫자가 너무 과하게 많아지면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난민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한때 우리 90년대부터 전 세계가 글로벌화가 되면서 굉장히 뭐 글로벌 빌리지, 글로벌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와에 반대되는 이제 국가주의로 다시 환원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런 난민들의 사건으로 좀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너무 낮은 난민 인정률을 볼 때 심사 과정이 얼마나 정당하게 이루어졌느냐라는 의문까지 제기가 되고요. 반대 감정을 의식한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제기가 된다는 거죠. 정말 난민법에 기초한 법에 기초한 판단이었다면 그렇게 오직 2명만이 난민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은 정말 좀 너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주 예멘 난민 사례가 우리 한국 사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시간에 강조하고 있는 글로벌 다문화 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담론을 한번 정리해 보면 난민 문제가 국내 정치인에 서 정치화되고 안보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난민 자체로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측면, 그 다음에 안보적인 측면으로까지 굉장히 이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정치화되고 안보화됐다는 건 뭐죠? 이제 난민 그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국가주의, 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이제 입김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난민 수용을 과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인륜의 보편적 기준, 기본권에 대한 문제를 과연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즉 여론에 의해서 결정된 문제이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민의 그 생존의 문제를 기본권으로 접근하지 않고 수용국 입장에서 다수결로 판단한다는 것은 인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난민의 문제를 제도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접근을 넘어서
우리 기본적으로 예멘 난민 신청자와 이슬람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족한 정보,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사안이다라는 거죠. 실제 팩트와 조사에 기초하지 않고 논리와 주장들만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론이다라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문제를 지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수약자의 보호라는 기본권에 기초한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명사적 차원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기본권과 소수약자의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 수용국에서의 정치적인 상황, 국내 여론에 의해서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고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너무 비인간적이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